너가 오늘 교장에 갖고 왔다 그랬지. 자, 수업을 할까요? 최근 두 번 다 샀죠, 그죠? 당분간은 통합과 원을 할 거니까 내가 나중에 통합과 2를 갖고 오라고 할 때 그때 갖고 오세요. 두 번 다 들고 다니는 거 없잖아요. 자, 오늘은 통합과학은 64페이지부터 할 건데, 자, 먼저 선생님이 이제 너희들하고 통합과학에서 화학하고 생물을 담당할 거거든. 선생님 이름은 권수입니다. 화생 파트를 이제 할 건데, 일단은 우리가 먼저 수업을 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는지를 한번 쭉 살펴봐야 되겠지, 그죠? 그 전에 잠깐 출석 좀 불러보자. 선생님이 좀 이름을 좀 익혀야 되니까. 남궁설, 박서희, 이나영, 박서준, 안현채, 홍민기. 여기 혹시 중2가 있나? 아, 너가 중2? 너가 중2고. 혹시 중학교 과정은 어느 정도는 배웠어? 그냥 중2까지만? 아니면 중3까지 내용 전부 다? 중2까지. 너는? 중2까지만? 아, 중3 좀 배웠어? 내용을? 이온 같은 거 배웠어 혹시? 이온. 그럼 너 알고 있어? 오케이.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통합과학이 원투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앞에 잠깐만 우리 차례를 좀 보자. 교과서가 그 책이 있는 학생은 잠깐 앞에 차례를 좀 볼게. 그 차례를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통합과학 1이나 통합과학 2가 전체적으로 대단원 3개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중에서 이제 선생님이 통합과학 1에서 화생 파트를 고르면 그 2단원의 물질과 규칙성에 보시면 2-2에서 물질의 규칙성과 성질이라고 하는 게 있죠, 그렇죠? 거기서부터가 이제 화학 파트에 해당하는 내용이거든. 이게 원래는 이제 너희들이 이제 중학교 때 어느 정도 우리가 원소라든지 원자, 분자 뭐 이런 것들을 기초적으로 배웠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기초로 해서 왜 그런 성질이 나타나는지를 우리가 기본적인 원리를 이해할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기서는 화학 파트가 주로 여기 나와 있는 2-2 파트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생명과학 파트는 거기 보면 3-3단원에 생명 시스템이라고 들어있어. 3-3단원에 오른쪽 페이지에 보시면 그 생명 시스템에 보면 어떤 내용이 들어있냐면 우리가 생물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인 세포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우리 세포의 구조, 그 다음에 효소, 그 다음에 물질의 출입, 뭐 확산이나 상투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배우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런 내용들을 주로 생명 시스템에서 우리가 배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이것도 대부분 너희들이 아마 그 중학교 과정에서 어느 정도는 다 배웠던 내용이거든, 그죠? 그래서 거기서 조금 더 심화가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게 통합과학 1에 나와 있는 화학하고 생명과학의 내용이고, 그 밑에 보시면 통합과학 2 미리 보기가 있지, 그죠? 이 통합과학 2 미리 보기가 화생이 조금 더 많아. 그러니까 통합과학 1은 물리하고 지학 파트의 양이 조금 더 많으면 통합과학 2가 화학하고 생명과학의 비중이 조금 더 높다라고 볼 수 있거든. 그래서 통합과학 2에 보시면 화학에 대한 내용이 거기 1-2단원의 화학 변화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뭐 산화 반응 반응, 산과 염기 반응, 그 다음에 물질의 변화와 에너지의 출입이라고 해서 어떤 반응이 일어나면 에너지가 방출되기도 하고 에너지가 흡수되기도 하거든. 그래서 발열 반응, 흡열 반응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우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생명과학 파트는 그 위에 1-1에 보면은 변이와 자연 선택에 의한 생물의 진화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통과 2에는 생명과학 파트가 진화 파트가 앞에 조금 나오고, 그 다음에 2-에 보면 환경과 에너지에서 생태계가 나오지, 그죠? 그래서 여기는 생태계 내용이 좀 줄을 이룬다고 보시면 돼. 여기 이제 통합과학 2에 나와 있는 생명과학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대. 자, 그래서 요 내용을 우리가 이제 10월달까지 일단 한 번은 끝낼 거거든. 앞에 아마 이병훈 선생님이 아마 얘기를 하셨을 거야, 이때. 그래서 우리가 되게 해야 될 내용이 되게 많거든, 진짜로. 이게 어차피 통합과학 1, 2를 나중에 고등학교 1학년이 되면 한 학기에 다 하는 학교도 있고 아니면 이제 학기에 나눠서 하는 학교도 있을 텐데,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일단 굵직굵직한 내용들부터 일단 먼저 우리가 공부를 좀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자잘한 내용들은 우리가 나중에 시험 대비해서 그때 수업을 해도 충분히 다 이해할 수 있거든. 근데 좀 굵직굵직한 내용들은 조금 어렵기 때문에 몇 번 수업을 들어서 좀 이해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수업이 한두 번 정도는 더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대.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일단 수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 이때. 자, 오늘은 그 중에서 우리가 통합과학 1에서 2-2 파트 물질의 규칙성과 성질 이 파트를 지금부터 우리가 수업을 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64페이지. 자, 이 부분을 넘겨서 우리가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여기서 다룰 내용은 64페이지 보시면 제목이 원소의 주기성이라고 나와 있죠, 그죠?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 지구에 있는 수많은 원소들이 많이 발견이 됐잖아요, 그죠? 앞에서 아마 원래는 요거 앞 단원에서 뭘 먼저 배우냐면 지구상에서 이런 원소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빅뱅 이론을 먼저 앞에서 배우거든. 그래서 기본적으로 별이 생성되고 파괴되는 과정, 빅뱅 이론에 의해서 별이 생성되고 파괴되는 과정에서 질량이 낮은 원소부터 해서 질량이 높은 원소까지 순차적으로 생성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원소가 생성되는 거는 이제 지구학 파트이기 때문에 앞에 선생님이 수업을 하실 거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지구를 구성하고 있는 수많은 원소들이 있을 때 이런 원소들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고 왜 이런 성질을 가지게 되는지 우리 이제 원소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부터 우리가 한번 다뤄볼 거거든요, 이때. 그럼 거기 보시면 먼저 맨 처음에 용어 정리가 먼저 나오는데 원소와 원자라고 하는 개념이 먼저 나오지, 그죠? 그래서 우리가 원소와 원자의 개념부터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일단은 우리가 원소는 기본적으로 성분의 개념이야, 성분의 개념. 그래서 왼쪽에 보면 나와 있지, 그죠? 그래서 원소는 뭐냐면 어떤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성분이야. 성분을 표현할 때는 우리가 이제 원소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물이라고 하는 게 있으면 물은 수소 원소와 산소 원소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원소는 약간 주상적인 개념이야. 그냥 이런 종류들로 되어 있다라는 개념. 그래서 원소는 성분에 대한 개념이고, 그 다음에 원자라고 하는 것은 입자의 개념이에요. 입자의 개념. 어떤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기본 입자. 그러면 원자라고 하는 건 입자의 개념이니까 우리가 만질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 셀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입자의 개념이기 때문에 개수를 셀 수가 있어, 원자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얘를 구성을 얘기할 때는 수소 원소와 산소 원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입자로 얘기할 때는 물이라고 하는 분자는 수소 원자 2개와 산소 원자 하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원자는 결국에는 어떤 입자의 개념, 우리가 셀 수 있는 단위, 이런 입자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대. 자, 그러면 일단 요 원소의 개념부터 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지구상에서 밝혀진 원소는 한 110가지 정도가 되거든요. 이거는 자연계에 원래부터 존재하고 있었던 원소도 있지만 사람들이 인공적으로 만들어낸 원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다 통합해보면 한 110가지의 원소로 지금까지 구성이 되어 있고, 물론 뭐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은 원소도 있을 수가 있겠지. 하지만 지금까지 일단은 한 110가지의 원소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수많은 원소들을 분류할 때는 크게 어떻게 분류하냐면 금속 원소하고 비금속 원소로 크게 분류를 하게 됩니다. 이때. 그럼 오른쪽 페이지에 보면 주기율표라는 게 나와 있잖아요, 그렇지? 거기 보면 색깔로 표현되어 있어. 거기 보면 노란 색깔로 표현되는 게 금속이고 녹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게 비금속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발견된 원소 중에서는 금속 원소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너희들 생각해보면 뭐 철, 구리 이런 것들, 뭐 나트륨 이런 것들은 이름만 들어봐도 금속이라는 걸 다 알 수 있잖아. 그리고 뭐 산소, 질소, 탄소, 황 뭐 이런 것들은 너희들이 그냥 이렇게 들어봐도 아 얘는 금속이 아니라 비금속이라는 게 실제로 느껴지지, 그죠? 문제에서는 우리가 어차피 여기 원소를 다 다루는 게 아니라 이 중에 우리가 굵직한 원소들만 다루기 때문에 이거는 금속인지 비금속인지 잘 그런 원소들은 잘 안 다룬다, 알겠어 이때. 그래서 크게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로 나누게 되면 이거 말고도 뭐가 있냐면 준금속 원소라는 게 있어요. 준금속. 알겠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면 돼. 너희들 금속이라고 하는 건 전기가 잘 통하잖아, 그렇지? 이건 일종의 도체라고 하면 비금속 원소는 우리가 전기가 잘 안 통하잖아, 그렇지? 그럼 얘는 우리가 일종의 부도체의 성질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잖아. 그러면 중금속은 금속의 성질과 비금속의 성질을 모두 다 갖는 거기 때문에 주로 이제 중금속을 이용해서는 주로 이제 반도체 같은 것들을 만들게 되지. 왜냐하면 도체와 부도체의 성격을 어느 정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떤 조건을 만들어주면 도체의 성격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조건을 만들어주면 부도체의 성격을 갖고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중금속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반도체로 주로 우리가 활용을 많이 하게 돼 있대.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 너희들 반도체 하면은 제일 많이 떠오르는 원소가 어떤 원소예요? 실리콘 같은 거. 그죠? Si라고 하는 실리콘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원소들이 주로 반도체에서 우리가 많이 활용하고 있는 원소들이거든요. 이때. 근데 우리가 이번 단원에서는 중금속 원소는 그렇게 잘 안 배운다, 알겠지? 이때. 나중에 이제 너희들이 이제 2학년 올라가면,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면 일반 선택 과목하고 진로 선택 과목이 나눠질 거거든. 그럼 이제 거기서 화학 1, 화학 2, 화학 3 뭐 이런 식으로 나눠지는데 그때 가면 이제 조금 더 화학을 심화 있게 배울 때 나중에 저런 중금속이라든지 저런 것도 배우게 돼. 근데 우리는 지금 통합과학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깊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우리가 굵직굵직한 내용들만 주로 배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대. 자, 그러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발견된 원소를 크게 금속과 비금속으로 나눠지는데 이때 금속 원소는 대부분이 고체죠. 그죠? 이 고체라고 하는 거는 녹는 점이 높다는 얘기죠. 그죠? 녹는 점이 낮으면은 대부분 액체나 기체가 될 텐데 그만큼 고체라는 얘기는 녹는 점이 높다는 얘기잖아. 우리가 물 같은 경우는 얼음이 녹는 점이 0도니까 일반적인 우리 지금 생활하는 이런 25도나 20도씨에서는 액체 상태가 되잖아. 근데 우리가 지금 상태에서 고체가 되려면 녹는 점이 최소한 30 이상 올라가야 지금 상태에서 고체가 되겠지, 그죠? 그래서 그만큼 녹는 점이 높다는 얘기고, 그리고 이거는 꼭 외워둬야 돼. 시험에 잘 나와. 이게 수은 Hg라고 하는 원소 기호로 Hg죠, 그죠? 수은도 금속 원소잖아, 그렇지? 중금속에 속하는 거지. 얘는 액체입니다. 앞으로 금속과 비금속 중에서 예외라든지 뭔가 좀 얘는 이 중에서도 좀 독특한 애네, 이런 애들이 시험에 잘 나오거든, 예외적인 애들이. 그래서 그런 애들은 꼭 기억하고 있어야 돼. 그래서 수은 주로 액체 상태가 돼 있대. 그 다음에 비금속 원소는 대부분이 기체나 고체야. 뭐 탄소 이런 것들은 주로 뭐 흑연이라든지 다이아몬드 이런 것들이 탄소잖아, 고체고. 그 다음에 질소, 산소 이런 질소라든지 또는 산소라든지 이런 것들은 또 기체 상태로 존재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비금속 원소는 대부분이 기체나 고체인데 얘도 액체가 예외가 있어. 그래서 요 브로민, 좀 이따 우리가 원소 기호로 BR이라고 표현할 거거든. 요 브로민이라고 하는 것은 액체 상태. 그래서
금속과 비금속에서 일단은 예외인 거는 액체만 예외, 액체만 예외. 알겠죠? 금속은 대부분 고체, 비금속은 기체나 고체인데 항상 둘 다 액체만 기본적으로 예외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수은 하나 외워주시고 여기서는 브로민을 꼭 외워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금속 원소는 대부분 특유의 광택이 있다. 너희들 보통 이제 금속에 광택하면 대부분 스테인레스를 많이 사가잖아, 그죠? 우리가 이제 스테인레스 같은 그런 은빛, 실버에 대한 색깔을 많이 사가잖아. 물론 금 같은 경우는 또 예외적으로 노란색을 띠기도 하고 구리 같은 경우는 약간 또 붉은색을 띠기도 하기 때문에 물론 모든 애들이 다 스테인리스 색깔은 아니지만 대부분 우리가 금속하면 메탈의 색깔을 우리가 어느 정도 알고 있잖아요, 그렇지? 근데 이런 광택이 나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자유전자 때문이거든. 나중에 조금 더 알겠지만 우리가 금속이 실제로 전기를 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금속들은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 전자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 그걸 우리가 자유전자라고 그러거든 이때.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너희들 보선상에서 우리가 실제로 전류가 흐른다라고 할 때 너희들 전류라고 하는 것은 물론 물리에서 배우지만 내가 잠깐 설명을 해보면 전류라고 하는 건 이때 유자가 무슨 유자예요? 흐를 유자잖아, 그렇지? 그럼 전뭐의 흐름인데 이게 이제 뭐냐면 전하의 흐름을 우리가 전류라고 하거든. 그럼 우리가 전하라고 하는 거는 플러스와 마이너스 두 가지가 있잖아. 플러스 전하, 마이너스 전하, 그렇죠? 그러면 너희들 전류가 흐른다라고 하는 건 뭔 뜻이냐면 플러스를 띠고 있든 마이너스를 띠고 있든 전하를 띠고 있는 놈이 이동하는 현상을 우리가 전류라고 해. 그럼 너희들 도선상에서 전류가 흐른다 할 때는 실제로 뭐가 이동해? 마이너스를 띠고 있는 전자가 이동하잖아, 그렇지? 그럼 어쨌든 전하를 띠고 있는 입자가 움직이잖아. 그럼 그걸 전류라고 하는 거거든. 그리고 너희들 알지만 소금물도 전류가 통하는 거 알죠? 우리가 왜 소금물은 왜 전류가 통해? 나트륨이라는 양이온과 그 다음에 염화이온이라는 음이온이 이동을 하잖아. 그러면 양전하와 음전하를 띠고 있잖아, 저 이온들도. 그럼 이렇게 전하를 띠고 있는 입자들이 이동을 하잖아. 그럼 이게 전류가 되는 거거든. 그래서 어쨌든 전하를 띠고 있는 입자가 이동하는 현상을 전류라고 하는데 그러려면 이렇게 전하가 띠고 있는 입자들이 움직임이 자유로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런 금속 같은 경우는 이런 자유전자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전류를 잘 통할 수 있게 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 자유전자가 뭐냐면은 화장을 흡수했다가 방출하기 때문에. 알겠어요? 이 자유전자가 어떤 특정한 과정을 흡수했다가 방출할 때 그때 바로 금속 고유의 광택이 나타나게 됩니다. 대부분 너희들 금속이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성질은 이런 자유전자 때문에 생기는 성질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 자유전자가 왜 생기는지는 우리가 좀 이따가 나중에 수업할 때 설명이 될 거인데 그 다음에 여기서 열을 잘 전달하고 전기가 잘 통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자유전자가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 이 자유전자가 뭐도 운반해. 열도 운반하고 전기도 운반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이 자유전자가 움직임이 자유롭기 때문에 자유전자가 열도 운반해주고 전류도 운반해주는 거거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우리가 도체의 성격을 주로 나타낸다고 하는 거지. 열 전도율이나 전기의 전도율이 되게 높은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때. 그 다음에 외부의 힘을 가하면 부서지지 않는다는 거 기억하시고 있대. 이게 왜 그러냐면 보통 금속의 입자들은 금속 결합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 근데 또 철이라고 하면 철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보통 우리가 가운데에는 원자핵의 양성자가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 근데 이 자유전자는 마이너스를 띠고 있는데 얘네들이 자유롭게 움직인다 그랬잖아. 그러면 내가 얘네들 아무리 힘을 가하더라도 이 자유전자가 여기를 돌아다니면서 여기 있는 양성자와 전기적 인력으로 결합이 되어 있거든. 그래서 이 자유전자가 돌아다니면서 이 결합을 굉장히 강하게 묶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내가 힘을 가해도 이게 쪼개지지가 않아요, 이렇게. 알겠어요? 결국 이것도 자유전자가 이렇게 이동하면서 전체를 하나의 뭉태기로 묶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 이게. 그리고 여기 보면 모양만 변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이 모양이 변하는 걸 우리가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자 여기서 모양이 변한다 여기다 필기를 좀 해봐. 첫 번째는 얇게 펼 수가 있잖아. 우리 알루미늄 포일 같은 경우는 아주 얇은 식으로 펼칠 수가 있잖아, 그렇지? 그 다음에 길게 뽑을 수 있다.
또 얘네들이 힘을 가하면 부서지는 게 아니라 얇게 펼쳐지거나 아니면 가늘고 길게 뽑아지거나 이런 식의 우리가 성질을 갖게 되거든. 이걸 우리가 모양이 변한다를 이렇게 두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어 이때. 그래서 여기서 금속이 얇게 펴지는 현상을 뭐라고 그러냐 하면 전성이라고 해요. 전성. 알겠죠? 그 다음에 금속이 길게 뽑히는 현상을 연성이라고 해요. 연성. 그래서 금속은 전성과 연성을 가진다 이렇게 표현하잖아. 너희들 철사 같은 경우는 아주 가늘고 길게 뽑은 거잖아, 그죠? 그래서 이렇게 연성과 전성을 가진다는 말은 힘을 가할 때 얘네들이 부서지는 게 돌멩이처럼 이렇게 부서지는 게 아니고 얘네들은 그냥 모양만 얇은 모양, 길쭉한 모양 이런 식으로 모양만 변하는 연성과 전성을 가진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게 돼. 이런 것도 다 자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거는 주로 전자를 주로 잃고 양이온이 주로 되기 쉬워요. 그래서 금속 같은 경우 나트륨도 양이온이잖아요. 칼륨도 양이온이고 마그네슘도 양이온이고 칼슘도 양이온, 철도 양이온, 알루미늄도 양이온. 대부분의 금속은 주로 전자를 잃어. 전자를 잃게 되면 자신이 가진 게 아무래도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수가 같다가 마이너스 전자를 잃어버리면 자신이 가진 게 플러스가 더 많아지게 되죠. 이걸 우리가 양이온이라고 부르잖아. 그래서 왜 전자를 잘 읽는지는 좀 이따가 우리가 주기율표를 보면 설명이 될 거예요. 이때. 그래서 전자를 읽고 주로 양이온이라는 성질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비금속 원소는 광택이 없죠. 뭐 생각해봐도 이런 애들이 광택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열도 잘 전달 못하고 전기도 잘 전달하지 못해요. 이게 부도치고 성격을 갖고 있다는 얘기. 대신에 요건 예외. 요것도 하나 예외가 있죠. 흑연은 자유전자가 있어요. 흑연은 자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얘는 비금속이지만 전류가 통해. 그래서 너희들 흑연 우리가 가지고 연필심 만들잖아, 그렇지? 그래서 너희들 연필심을 이렇게 양쪽에 전기를 이렇게 집어가지고 하면 실제로 불이 들어와. 그래서 얘는 예외적으로 비금속인데도 자유전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는 전류가 통합니다. 알겠죠? 하나 예외니까 기억하시고 있대. 그 다음에 얘는 전자를 주로 얻는 성격이 되게 강해. 전자를 주로 얻어서 주로 음이온. 전자 마이너스를 얻게 되면 내가 가진 게 플러스와 마이너스 같다가 마이너스가 더 많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음이온이 주로 되는 성질을 비금속이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대. 자, 그러면 밑에 이온은 뭐 이렇게 강한 철 같은 경우는 강하잖아. 공구에 이용되고 알루미늄은 되게 얇게 펼 수 있으니까 음식 용기. 우리는 이런 금속 중에서도 전류가 더 잘 통하는 애들이 있거든. 우리는 금속 중에서도 자유전자의 이동이 훨씬 활발해. 그래서 주로 도서를 만들 때 주로 많이 사용하는 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요거는 흑연이죠. 연필심 만드는 거. 탄소. 아까 봤지만 흑연은 탄소지만 다이아몬드나 이런 거에 비해서 자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연필. 일단 뭐 자유전자 때문에 연필심을 만드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그 다음에 과자 봉지의 충전재는 주로 질소 알죠? 질소. 그래서 우리가 맨날 과자 사 먹으면 과자를 사 먹는 게 아니라 질소를 사 먹는 거잖아. 그죠? 돈 주고. 그 다음에 이는 불 붙는 거. 우리가 화약이 주로 많이 들어가잖아요. 성냥 같은 거 만들 때 주로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이때.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제 이렇게 수많은 원소들을 보면 이제 이런 성질들의 어떤 규칙성이 나타나잖아. 얘네들의 묶음은 전기가 잘 통하는 묶음이네. 얘네들은 전기가 잘 안 통하는 묶음이네. 얘네들은 주로 양이온이 잘 되네. 얘네들은 주로 음이온이 잘 되네. 그래서 원소들을 쭉 나열해보면 주기라고 하는 말은 뭔가 반복되는 성질을 주기라고 하잖아, 그치? 그래서 이런 원소들을 나열해보면 어떤 성질들이 규칙적으로 반복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거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성질들을 이용해서 만든 표가 주기율표거든. 근데 이제 주기율표가 만들어지기 전에 이런 주기율표를 만들게 된 역사가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 이제 주기율표의 역사 또는 주기율표가 뭔지에 대해서 나오는데, 자, 우리가 나중에 이제 65페이지 오른쪽에 주기율표를 배울 때 가로축하고 세로축이 나와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이때 주기율표에서 이 가로축, 가로 세로 잘 구별해야 돼. 이게 가로축이잖아. 요걸 뭐라고 그러냐면 주기라고 해요, 주기. 알겠어? 주기. 그 다음에 여기 세로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세로줄. 그럼 이제 요 원소는 몇 주기에 몇 쪽 원소라고 하는 게 결정이 되겠죠, 그죠? 가로줄에서는 요 원소가 몇 번째예요. 세로줄에서는 요 원소가 몇 번째예요. 그래서 어떤 원소는 몇 주기와 몇 쪽 원소라고 이렇게 우리가 불려질 거거든요. 이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주기율표를 만들게 되면 주기와 족이라고 하는 어떤 명칭을 갖게 돼 있대. 그럼 여기서 이제 주기와 족은 뭐에 의해 결정되는지는 우리가 나중에 좀 이따 알아볼 텐데, 여기 보시면 이제 주기는 1주기부터 7주기까지 보이죠, 그죠? 1주기부터 주로 7주기까지가 있고, 그 다음에 족, 요 세로줄 있죠. 요 세로줄은 18쪽이 있어. 1쪽부터 18쪽까지가 주로 구성이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대.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마침 이 주기율표에서 주로 왼쪽, 이렇게 왼쪽으로 가면 이게 이제 금속의 성질이 더 강합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주로 가면 비금속의 성질이 주로 강해집니다. 그래서 주로 금속은 주기율표에서 왼쪽에 주로 위치를 하게 되고, 비금속은 주기율표에서 주로 이제 오른쪽에 위치를 좀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대. 그러면 그 아래쪽에 보시면 이제 주기율표를 만들기 위해서 옛날부터 사람들이 여러 가지 노력을 했을 거 아니야, 그지? 이제 요것도 시험에 좀 가끔 잘 나오는 것들인데, 여기를 보면 맨 처음에 데베라이너라고 하는 사람이 화학적인 성질이 뭘 하기 시작을 했냐 하면 비슷한 놈을 묶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데베라이너는. 알겠어요? 비슷한 놈들이 이렇게 있네. 그럼 요거 좀 묶을까? 요거 좀 비슷하네. 얘네들 묶을까? 묶기 시작. 얘가 주기율표를 만든 건 아니야. 알겠어요? 데베라이너부터 뭘 생각했냐? 뭔가 성질이 비슷한 애들끼리가 있구나. 그럼 요런 묶어볼까? 또 요런들랑 묶어볼까? 요런들 묶어볼까? 이런 식으로 성질이 비슷한 놈들을 묶기 시작을 했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 사람은 세 쌍의 원소를 주로 묶기 시작했거든. 이건 이제 세 쌍 원소설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A라는 원소와 B라는 원소와 C라는 원소가 성격이 비슷해, 얘네들이. 그럼 요걸 묶었단 말이야. 근데 예를 들어서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질량이 있을 거 아니야. 이걸 이제 원자량이라고 그러거든. 근데 원자량과 질량수는 조금 다른 건데, 근데 원자의 고유한 질량을 얘를 A라고 하고 얘를 B라고 하고 얘를 C라고 하자면, 그러면 이 사람이 뭘 생각했냐 하면 요 둘의 원자량을 합쳐서 요거를 평균을 내보면 요게 B와 같다라고 하는 요런 성격을 좀 알아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알겠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사람부터 뭘 생각했냐면 뭔가 규칙성이 있다라는 것들을 조금씩 생각을 하기 시작을 했다는 얘기야. 이때까지는 발견된 원소가 몇 개 되지도 않았어, 알겠니?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뭔가 비슷한 놈들끼리 묶기 시작했다는 게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뉴렌즈라고 하는 사람이 뭘 했냐면, 여기 보면 원자량의 순을, 원자의 고유한 질량이죠. 원자량의 순으로 그때까지 발견된 원소들을 나열했을 때 8번째마다 비슷한 성질을 가지는 원소들이 나타난다. 이걸 우리가 이제 나중에 옥타브선이라고 해요. 옥타브선. 알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우리가 되게 중요하게 배울 거거든. 왜냐면 옥타브선에 의해서 옥텟 규칙이라고 하는 게 좀 이따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뭘 생각했냐면, 얘네들이 규칙이 어떤 식으로 주기가 반복되는지를 어느 정도 알기 시작을 했다니. 내가 그때까지 발견된 원소들을 원자량 순서로 쭉 나열했을 때, 8번째마다 성질이 비슷한 애가 나타나.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배열한 애와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8번째, 9번째가 되겠죠, 그죠? 요렇게 배열한 애가, 얘가 일가의 양형이 되면 그 다음 8번째 나타나는 애도 일가의 양형이 돼.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뭔가 8번째마다 화학적인 성질이 비슷한 애가 나타난다는 것을 이 뉴렌즈라는 사람이 발견하고, 이게 실제로 왜 그런지 몰랐어, 이때까지는. 그게 나중에 옥텟 규칙이라는 걸 발견하게 된 기본이 되게 됩니다, 이때. 자, 이걸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되게 중요해요. 이 사람이 뭐냐면 멘데베예프가 기초를 강립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부터 이제 주기율표를 만든 거예요. 그 전까지는 표를 만든 게 아니다. 그 전까지 그냥 이런 규칙성이 나타나네 이것만 알아낸 거고, 멘델레예프부터 실제로 규칙성을 이용해서 주기율표를 만든 거예요, 이때. 그래서 주기율표를 기초를 확립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때까지도 63종의 원소들이 발견되는데 이걸 역시 원자량의 순서로 역시 배열을 하는 거예요. 왜? 봐라, 너희들 여기도 원자량이고 여기도 원자량인데 우리가 좀 이따 보면 실제로 주기율표는 뭐의 순서대로 배열한 거예요? 원자 번호 순으로 배열한 거거든, 이때. 근데 이때까지는 원자 번호라는 게 없었어.
그냥 원자량이라는 것만 있었고 원자번호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원자량을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자번호라는 게 그때까지는 없었기 때문에. 그러면 성질이 비슷한 원소가 주기적으로 반복돼. 아까 봤지만 8번째마다 반복된다 이런 걸 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주기율표를 실제로 처음으로 만든 사람이 멘델레예프가 돼요. 알겠죠? 그 전까지는 만든 게 아니다. 알겠죠? 성질이 반복되는 것만 알았고 있대.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현대 주기율표. 이게 이제 모줄리가 현대 주기율표를 만든 사람이에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알겠죠? 현대 주기율표를 만든 사람이 모즐리야. 근데 봐봐. 멘델레예프는 63종의 원소가 발견됐잖아요. 그죠? 그때까지. 그지? 그러면 얘가 예를 들어서 원자량의 순으로 이렇게 나열하는 거야. 나열하다 보니까 뭔가 이제 규칙이 나타날 거 아니야. 그 다음에 또 비슷하니까 또 이쪽으로 옮겨서 이런 식으로 나열했을 거 아니야. 그지? 근데 생각해봐. 63종의 원소면 지금 안 발견된 것들도 있었다는 얘기잖아. 그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렇게 발견되지 않은 원소가 있었을 거 아니야. 그 전까지는. 그지? 그러면 이 사람은 원자량의 순서로 나열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약간 규칙성이 어긋나는 것들도 있었어. 그리고 이게 규칙성이 이렇게 나타나는 걸 통해서 이 사람 뭘 믿고 있었냐면 얘하고 비슷한 애가 그 다음에 있어야 되는데 얘하고 비슷한 애가 그때까지 발견된 원소 아무리 성질을 비교해봐도 얘하고 비슷한 애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 어떻게 되냐면 그 자리를 비워둔 거예요. 요게 분명히 얘하고 성질이 비슷한 애가 그 다음에 8번째 나타날 텐데 이제까지 발견된 원소 중에 없는 걸로 보니까 아직 발견되지 않은 거다. 그래서 이렇게 빈 칸들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모즐리라는 사람이. 멘델레예프가. 알겠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게르마늄이나 갈륨 같은 경우는 실제로 멘델레예프가 비워놓은 칸이거든. 그게 나중에 실제로 원소가 발견이 되게 됩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빈 칸을 만든 것도 멘델레예프고. 그럼 이제 모즐리부터는 뭐가 되냐면 양성자 수에 따라서 이제 여기 원자 번호수 이게 중요한 거죠. 현대 주기율표가 원자 번호 순으로 나열한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금의 주기율표인 원자 번호 순서대로 나열을 하는 건 모즐리가 만든 게 모즐리가. 알겠어요? 그렇게 했더니 멘델레예프에서 여기 보면 주기율표를 만들었을 때 약간 규칙성에 어긋나는 애들이 좀 있었거든. 그런 것들까지도 어느 정도는 해결이 되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원자 번호 순으로 나열하면 이게 규칙성이 어느 정도는 딱 맞게 떨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이때. 자, 그래서 요 멘델레예프하고 모듈이 되게 중요하니까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두 사람이 주기율표에 대해서 실제로 만든 사람이었대. 자, 그러면 이제 65페이지로 넘어가서 우리가 실제로 주기율표를 한번 볼 거거든. 자, 너희들이 지금 보고 있는 이 주기율표는 장주기율표입니다. 장주기율표. 우리가 발견된 원소들을 다 나열한 걸 장주기율표라고 하거든. 근데 우리가 여기 있는 이 원소를 다 배운 게 아니야. 이 중에 일부만 배울 거거든, 이때. 그래서 우리는 이 중에 일부 실제로 중요한 것들만 뽑아서 따로 주기율표를 쓸 건데, 그걸 우리가 단주기율표라고 해요. 근데 우리는 단주기율표로 외워야 돼요. 알겠어요? 이거 이제 어떤 식으로 외우냐면, 너희들 1번부터 20번까지는 순서대로 외우셔야 됩니다. 알겠어요? 1번부터 20번까지는 순서대로 외우셔야 돼요. 주기와 족을 전부 다 외우셔야 됩니다. 원자 번호도 다 외우셔야 되고. 왜냐면 어차피 화학을 배울 거면 어차피 이거는 외우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첫 번째 요줄이 이제 1주기잖아요. 그죠? 1주기는 원소가 딱 2개밖에 없어. 수소하고 헬륨. 알겠어요? 근데 여기 봐봐. 여기가 1족이잖아. 그 다음 여기가 2족, 그 다음에 3, 4, 5, 6, 7, 8, 9, 10에서 우리가 저번에 봤더니 18족까지 있잖아요. 그치? 근데 여기서 우리가 3족부터 12족까지는 안 배워. 알겠어요? 3족부터 12족까지는 안 배운다. 알겠어요? 그럼 우리는 뭐만 배울 거냐면은 자, 1족, 그 다음에 2족, 그 다음에 13족으로 넘어가는 거야. 그럼 여기 1단위만 기억하시면 돼. 그럼 여기 1, 2, 3이 되잖아요. 그치? 여기 1단위가 중요한 거거든. 그 다음 14, 15, 16, 17, 18 이렇게 배울 거예요. 알겠어? 2족부터 12족까지는 안 배워. 원래는 2족부터 12족을 우리가 전위 원소라고 그러거든. 나머지는 전형 원소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전위 원소는 안 배워. 그거는 나중에 심화화학을 할 때나 배우고 우리는 이 전위 원소 빼고 나머지 전형 원소들 이 주로 배우기 때문에 1족, 2족, 나머지 13부터 18족까지 배우는 거 있대.
그럼 여기에 이제 자, 먼저 1주기에 여기 이제 수소가 있죠. 얘가 원점으로 1번이겠지. 원점으로 순서로 배열했다고 했으니까. 그 다음 여기 18쪽에 헬륨이 나타나. 그래서 1주기는 딱 두 놈밖에 없어. 1주기, 1쪽과 1주기의 18쪽. 이게 끝이에요. 알겠어요? 왜 두 놈밖에 없는지 나중에 알게 돼. 그 다음에 여기서 2주기에 보면 2주기 1쪽의 나트륨. 그럼 얘가 원점으로, 리튬이죠. 그죠? 그럼 얘가 원점으로 3번이 되겠지. 그죠? 그 다음에 여기가 베릴륨. 그 다음에 여기가 보면 이제 붕소죠. 붕소. 그죠? 우리 말로 붕소. 그 다음에 탄소. 그 다음에 질소. 그 다음에 산소. 그 다음에 F가 여기 이름 좀 기억하세요. 플루오린이다. 알겠지? 옛날에는 플루오르라 불렀는데 교부 과정이 바뀌면서 이름이 플루오린이 됐대. 이때. 그 다음 여기가 네온이야. 알겠죠? 그 다음에 3주기에 여기가 나트륨, 마그네슘. 그 다음에 알루미늄. 이게 실리콘이죠. 그죠? 규소라고 하는 거. 그죠? 그 다음에 인, 황, 염소, 아르곤. 그 다음에 4주기에서 1주기 칼륨. 여기가 칼슘. 여기까지 20번까지. 요게 단주기 일조야. 알겠어? 요걸 전형 원소라고 하면은 그래서 우리는 요거를 꼭 외우셔야 돼요. 알겠어? 그래서 이 중에서 너희들 이거 외울 때 보통 여러 가지 방법을 쓰거든. 이때 야, 맨 위에 수소와 헬륨 그냥 외울 수 있잖아. 그지? 그럼 맨 위에 수소와 헬륨은 그냥 외우시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요주를 하고 이걸 외워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앞자를 따서 많이 읽거든. 리, 네, 붕, 탄, 질, 산, 이렇게 풀, 네 이런 식으로 외우는데 근데 나 같은 경우는 이걸 어떻게 외우냐 하면은 선생님은 이 외우는 방식을 내가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고등학교 때 화학 선생님이 알려주신 방식이 있어. 근데 그거를 지금도 안 까먹고 외우고 있거든. 지금도 나는 주기율표를 그렇게 외우고 있거든. 이때. 왜냐면 그게 나는 너무나 나한테 잘 맞았어. 그래서 물론 내가 지금 알려주는 대로 아니어도 돼. 알겠어? 자기 나름대로 그냥 나는 그냥 앞자만 따서 외울래. 그럼 앞자만 따서 외워도 돼요. 알겠어요? 근데 그냥 나는 내가 어떻게 외우는지를 보여줄 테니까 혹시 이게 만약에 자기한테 맞으면 한번 써보고 보라고. 어차피 외워야 되기 때문에 이게. 알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외우냐면은 자, 리베비 여기는 이제 C라고 외우는 거 알겠어요? C. 그 다음에 이거를 합쳐서 노라고 나는 우리 yes, no 할 때 알겠어요? no라고 한 거는 no.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외우거든. 그게 어떻게 하냐면 리베비라는 사람이 있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리베비 시즈. 알겠어요? 뭔 얘기가 하냐? 예를 들어 우리가 철수 씨, 영희 씨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설 사람으로 이해하면 리베비 씨라는 사람이 있는 거야. 리베비 씨라는 사람이. 내가 여기서 리베비 씨라는 사람한테 노라고 했는데 노라고 불러도 아니 오네. 그러니까 여기서 불러도 아니 오네라고 이렇게 외우는 거야. 알겠어요? 리베비 씨는 노라고 불러도 아니 오네. 알겠어요? 그냥 나는 이렇게 외운다고. 알겠어? 의미를 찾지 마. 이런 거 외우는 거는 그냥 의미가 없어. 알겠어? 의미 없이 그냥 외우는 거니까 리베비 씨는 노라고 불러도 아니 오네. 이런 식으로 내가 외우는 거고. 그 다음 이거는 그냥 이렇게 나, 마, 알. 이렇게 외우면 돼. 나마 알 씨는 인왕 여마라. 알겠지? 나마 알 씨. SI니까 C라고 하는 나마 알 씨는 인왕 여마라. 이렇게 외우고. 요거는 그냥 크카로 외우면 돼. 알겠죠? 크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쨌든 이걸 외우셔야 돼. 알겠어? 그리고 좀 이따 하겠지만 1쪽 원소랑 우리가 17쪽 원소도 따로 배울 거거든. 얘네들. 요거는 세로줄도 외워야 돼. 알겠어요? 세로줄도. 그래서 여기 보면은 리나 칼 여기 루비듐까지. 여기는 루비듐이 있거든. 그죠? 여기는 루비듐이 있잖아. 이 루비듐까지는 외워줘야 돼. 여기까지. 이렇게 4개. 1쪽에서 4가지 밑으로. 그 다음 요거 17쪽도 이렇게 해서 요드까지는 외워야 돼. 요드까지는. 그래서 플로르, 염소,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브로민. 야, 아까 여기서 브로민이 뭐였지? 뭐 할 때 나왔어, 브로민이? 비금속 중에서도 액체라고 했잖아. 그죠? 그때 중요했던 게 브로민이었잖아. 그죠? 불명도 그 다음에 아이오딘까지. 이렇게 해서 요 네 가지는 외워줘야 돼. 알겠어? 자, 그래서 일단은 요걸 외워주셔야 됩니다. 만드실 때.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 원소 주기율표에서 그러면 주기라고 하는 단어축하고 그 다음에 조기라고 하는 세로축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성질이 아까 전에 보면은 뭐 8번째마다 반복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치? 요때 여기 나와 있는 족 있잖아, 족. 요게 뭐냐면 요게 성질이 비슷한 원소들의 모임이 바로 족이야. 세로줄이야, 세로줄. 그래서 첫 번째는 예외로 수소하고 헬륨만 있지만 여기 봐봐. 여기서부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하고 다시 같은 족이 왔잖아. 그럼 여기 이제 반복이 된다는 얘기가 될 때, 8번째마다 반복이 된다는 얘기잖아. 그죠? 그래서 이게 같은 반복되는 애들이 족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얘를 이렇게 나열하다가 다시 여기 밑에 얘를 썼다는 얘기는 세로줄에 있는 애들이 주기를 통해서 반복되는 애들이 다시 나타났다는 얘기야.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세로줄인 족이 뭐냐면 화학적인 성질이 비슷한 원소들의 모임이 족이 되는 거예요. 알겠어?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주기와 족이라고 하는 걸 배웠으니까 그러면 이제 주기와 족이라고 하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뒤쪽의 내용들을 공부를 좀 하고 와야 돼. 자, 그래서 넘겨봐. 넘겨서 68페이지. 자, 여기 있는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왜 주기율표가 이렇게 그려졌는지를 지금부터 우리가 이해를 해볼 거야. 지금부터.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원자의 구조나 원자의 전자 배치라고 하는 게 나와 있는데 이거 아마 중학교 때 어느 정도 배웠죠, 그죠? 원래는 원자는 가운데 원자 핵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이 주위를 돌고 있는 전자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때 원래는 원자 핵은 다시 양성자하고 그 다음에 중성자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죠? 이때 양성자가 플러스를 띄기 때문에 원자 핵이 플러스를 띄게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 여기서 전자가 마이너스를 띈다고 했대 여기서. 자, 그러면 여기서 실제로 원자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식으로 구성해요? 여기는 양성자 있잖아. 요 양성자 수가 뭐가 되냐 하면은 원자 번호가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원자 번호를 어떻게 정하기로 약속을 했냐면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양성자 수가 다 다르거든. 그래서 양성자 수를 통해서 원자 번호라는 걸 짓기 시작한 거야. 그러면 수소 같은 경우에는 원자 번호가 1번이잖아. 그 말은 양성자가 하나라는 얘기야. 알겠어요? 양성자가 하나라는 얘기거든. 근데 기본적인 원자는 양성자의 수와 전자의 수가 똑같아. 여기 보이죠? 양성자의 수와 전자의 수가 같습니다. 알겠어요? 그럼 결국에는 양성자 수가 원자 번호면 결국에 원자 번호는 전자 수와 같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양성자 수와 전자 수와 원자 번호는 다 똑같아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기본적으로 원자는 전기적으로 중성을 띠게 됩니다. 플러스의 수와 마이너스의 수가 같기 때문에 전기적으로 중성을 띠게 되죠. 이때 바깥쪽을 돌고 있는 이 전자들이 전자를 잃어버리면 내가 가진 게 플러스가 많이 오니까 많으니까 양형이 되는 거고 만약에 내가 외부에서 전자를 받아들이게 되면 내가 가진 게 마이너스가 더 많아지니까 음영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온이 되기 전에는 기본적으로 원자들은 대부분이 다 중성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대. 그래서 자, 그래서 여기서 양성자 수를 원자 번호로 정한다 해서 양성자 수하고 전자 수하고 원자 번호는 전부 다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대.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하면 질량수라고 하는 게 있거든. 질량수. 이게 원자량하고 다르다 알겠죠? 질량수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원자들의 질량을 어떤 고유한 정수로 나타내는 건데 이 질량수는 사람들이 어떻게 구하기로 약속했냐면 너 봐봐. 원자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 입자잖아요. 양성자, 중성자, 전자 이렇게 세 가지 입자로 되어 있잖아. 근데 전자는 너무 질량이 가벼워. 그래서 우리가 전자의 질량은 무시를 해버려. 그럼 원자의 이런 고유한 질량은 양성자와 중성자 수에 의해 결정이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질량수는 양성자 수와 중성자 수를 합쳐서 이걸 우리가 질량수라 그래. 근데 수소는 원자번호 1번이잖아. 근데 얘는 질량수가 1이거든. 원래는 너희들 원소를 표현할 때 주로 아래쪽에, 왼쪽에 아래쪽에는 뭘 쓰냐면 원자 번호를 써요. 그리고 왼쪽의 밑부분에는 질량수를 쓰거든. 여기다 뭘 쓰지? 아까 봤잖아. H2O 할 때 뭐야? 원자의 개수를 쓰잖아. 결합할 때 몇 개의 원자가 결합하는 원자의 개수. 여기 뭘 써? 나중에 이온이 됐을 때 전자까지 플러스 1이냐 플러스 2냐 마이너스 1이냐 마이너스 2냐 여기 전하량을 여기다 표시하잖아. 맞지 그죠? 근데 지금은 뭐 이거 말고 여기 원자 번호는 왼쪽 아래 질량수는 왼쪽 위에 쓰는 그럼 봐. 수소가 원자 번호가 1번인데 질량수가 1이라는 뜻은 뭐야? 그럼 원자 번호가 1번이면 양성자 몇 개예요? 한 개잖아. 그럼 전자가 몇 개야? 한 개지. 근데 질량수가 1이면 뭐가 없다는 얘기야? 중성자가 없다는 얘기지. 알겠어요? 그래서 모든 원소들이 다 중성자가 있는 거야. 수소 같으면 중성자가 없어요. 알겠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는 양성자 수하고 중성자 수하고 거의 같아. 그래서 질량수는 대부분이 원자 번호의 2배거든. 뭐니제가 수소가 좀 예외야. 알겠어요? 수소만 예외적으로 중성자가 없어. 그래서 얘는 원자 번호와 질량수가 같은 게 딱 수소밖에 없어 이때. 알겠니? 그럼 너 생각해봐. 나중에 수소가 전자를 하나밖에 안 갖고 있잖아. 그럼 수소가 전자를 하나 잃어버리면 뭐가 돼? H 플러스가 될 거 아니야. 수소 양이온. 보통 이는 우리가 생략을 하죠, 그죠? 요게 수소 이온이잖아. 그러면 얘는 뭐만 가지고 있다는 얘기야? 얘 원래 양성자 하나, 전자 하나, 중성자 없잖아. 근데 전자도 잃어버렸잖아. 그럼 얘는 뭐만 가지고 있어? 양성자 딱 한 개만 가지고 있잖아. 그래서 실제로 H 플러스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냥 양성자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뭐 H 플러스는 그냥 양성자만 가지고 있는 애잖아. 그래서 H 플러스는 그냥 양성자라고 표현하는 방법도 지금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 이렇게 질량수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너희들 원자량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원자량은 실제 고유한 질량이야. 원소의 고유한 질량이거든. 이렇게 요거는 질량수는 우리가 얘네의 질량을 하나의 정수로 표현하기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이거 실제 질량이 아니잖아. 아니 무슨 수소가 뭐 실제 질량이 1이다 이게 아니잖아. 그치? 그러니까 질량수라고 하는 것은 비교하기 쉽도록 만들어 놓은 정수에 불과한 거고 이게 원자량인 고유한 질량이거든. 그럼 이건 어떻게 하냐면은 탄소를 기준, 탄소의 질량이 12거든. 질량수가 10인데 탄소의 질량수 12를 기준으로 해서 얘보다가 몇 배 무겁느냐 얘보다가 몇 배 가볍느냐를 탄소를 중심으로 해서 다른 원소들의 질량을 비교해서 나타낸 숫자야. 알겠어요? 이걸 우리가 원자량이라 불러요. 이때. 그래서 이거는 소수점이 나타나요. 근데 이거는 소수점이 나타나지 않고 정수로만 표현이 되게 됩니다. 이 질량수는. 자 그러면 자 밑에 보시면 이제 원자의 전자 배치가 나오거든. 밑에 자 너 여기 참 여기 중3들은 어느 정도 공부를 하고 너는 어느 정도 공부를 했어 중3에서 화학의 내용 중학교 과정까지만 고등학교 과정도 좀 했어? 좀? 너는 중학교 과정까지만 자, 그 다음 여기 보자. 요거만 하고 좀 쉽게 여기 봐. 이 원자의 전자 배치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아까 전에 원자핵이 있으면 이 원자핵이 있을 때 주변을 전자가 돌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이 전자가 아무렇게나 막 도는 게 아니라 자기가 돌고 있는 정확한 궤도가 있거든. 이때. 그러니까 이때 전자가 돌고 있는 이 전자의 궤도를 뭐라고 그러냐면 전자 껍질이에요. 전자 껍질. 알겠어요? 전자가 돌고 있는 궤도야. 이게 전자의 궤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전자가 돌고 있는 이 궤도,
이 궤도를 통해서 전자가 계속 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 너희들 이게 지금 보면은 이게 2차원이니까 지금 그림이 이렇게 돼 있잖아. 이게 실제로 3차원이잖아. 그죠? 이렇게도 돌고 이렇게도 돌고 저렇게도 돌고 어쨌든 그 바깥쪽에 전자가 돌고 있는 이 전자의 궤도를 우리가 전자 껍질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전자 껍질에 전자가 차곡차곡 배치가 되는 거거든 이때. 근데 여기서 전자 껍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처음에 수소면 양성자가 하나일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얘는 요 바깥쪽에 돌고 있는 전자도 하나일 거 아니야, 그지? 그럼 봐봐. 이때 전자 껍질이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전자 껍질이 되게 많아요. 엄청나게 많은 전자 껍질이 있거든, 여기서. 근데 이때 전자는 맨 안쪽 껍질부터 전자가 채워진다고 보시면 돼. 알겠어? 근데 여기서 맨 안쪽에 첫 번째 전자 껍질 있잖아. 첫 번째 전자 껍질은 전자가 최대 2개밖에 들어갈 수가 없어. 아무래도 이 궤도 자체가 여기 짧을 거 아니야, 궤도 말이지. 많이 못 들어갈 거 아니야. 그래서 첫 번째 전자 껍질은 전자가 최대 2개 들어갈 수 있다. 그럼 봐봐. 그럼 수소는 이 중에 하나만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 다음 헬륨은 원자번호 2번이니까 전자 2개잖아. 그럼 여기 2개가 들어가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이제 리튬 같은 경우는 원자번호 3번이면 더 이상 여기 못 들어가잖아, 이게 첫 번째 껍질에. 그러면 두 번째 껍질에 채워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럼 여기에 이제 전자가 이렇게 들어가면 이게 리튬의 전자 배치가 되는 거지, 이때. 근데 여기서 첫 번째 전자 껍질에 들어갈 수 있는 최대 전자 수는 2개가 되거든. 거기 밑에 보이죠? 표에. 여기 2개라고 돼 있잖아, 2개.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전자 껍질부터는 8개라고 생각하시면 돼. 여기가 8개까지 채워질 수가 있어. 그런데 여기가 다 채워지면, 근데 여기가 다 채워진 놈이 누구였어? 원자번호 10번이겠지. 원자번호 10번이면 여기 2개 채워지고, 여기 8개 채워지고 원자번호 10번이잖아. 맞냐? 그렇게 되면 이제 더 이상 여기 못 들어가잖아. 그럼 이제 세 번째 껍질에 또 전자가 채워지기 시작하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두 번째 전자 껍질부터 전자가 8개씩 배치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세 번째 전자 껍질하고 네 번째 전자 껍질은 원래는 이게 조금 달라. 이게 원래는 좀 심화로 들어가면 여기 들어가는 최대 전자의 수는 어떻게 보면 2의 n의 제곱이거든 이때. 그럼 여기 첫 번째 전자 껍질이니까 1이 가잖아. 그럼 얼마야? 2가 되겠지, 그죠? 두 번째 전자 껍질은 여기 2가 들어갈 거 아니야. 그럼 얼마야? 8이 될 거 아니야, 그죠? 세 번째 전자 껍질이 들어가면 얼마가 돼? 18이 되지. 여기가 32가 될 거거든 이때. 근데 이제 몰라도 돼, 이거는. 지금 몰라도 돼. 알겠어요? 그럼 우리는 그냥 지금 통합과학에서 뭐만 생각하면 되냐 하면은 어쨌든 첫 번째 전자 껍질을 제외한 나머지부터는 8개까지가 채워진다라고만 생각하면 돼요. 알겠어요? 8개까지만 채워진다. 여기가 왜 18개나 32개가 되냐면 이 세 번째 전자 껍질부터는 여기 뭐 바깥쪽 껍질도 있지만 안쪽 껍질이라는 게 또 있어. 그래서 바깥쪽 껍질하고 안쪽 껍질하고 다 채워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거든. 근데 우리는 그냥 바깥쪽 껍질만 생각할 거기 때문에 그냥 8개가 최대로 채워지는 숫자라고 생각하시면 돼. 첫 번째만 2개고 나머지는 8개까지가 채워지면 최대다. 알겠어요? 이건 생각하지 마. 알겠어요? 이건 나중에 나중에 2학년 4학년 화학할 때 하시고 지금은 그냥 8개까지가 채워지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우리가 아까 봤잖아. 유렌츠가 옥타브서를 주장했잖아. 그치? 몇 번째마다? 8번째마다 성질이 비슷한 애가 나타난다 그랬잖아. 그게 바로 지금 저기 나와 있는 전자 껍질에 들어가는 전자의 수 때문에 그래요. 8개가 들어가면 더 이상 못 들어가. 그럼 또 바깥쪽에 또 8개 들어가면 또 못 들어가. 그럼 또 바깥쪽에 8개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들어갈 거거든. 그러니까 결국에는 8번째마다 비슷한 성질이 나타난다는 얘기는 바깥쪽에 채워져 있는 전자의 수가 같아진다는 얘기야. 잘 봐봐. 우리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 얘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전자 껍질만 있는 거 아니야, 그치? 거기에 전자가 몇 개 있어? 1개 있잖아, 1개. 맞아? 얘는 두 번째 전자 껍질 있잖아. 두 번째 전자 껍질에 전자 몇 개 있어? 1개 들어있잖아. 얘는 세 번째 전자 껍질 있잖아. 몇 개 있어? 1개 있잖아. 얘는 네 번째 전자 껍질 있잖아. 몇 개 있어? 1개 있잖아. 결국에는 여기서 족이라고 하는 애가 왜 같은 성질이 반복이 되냐 하면 제일 바깥쪽에 들어있는 전자의 수가 같아지는 게 반복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알겠어요? 결국에는
봐봐. 이제 여기 주기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뭘 우리가 의미하겠어? 1주기, 2주기, 3주기 뭐야? 최외곽 전자껍질의 수가 되는 거지. 얘는 전자껍질이 하나, 얘는 최외곽 전자껍질이 두 개잖아. 얘는 전자껍질이 세 개, 얘는 전자껍질이 네 개. 네 개까지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개짜리에도 전자가 채워지네. 얘는 세 개짜리에도 전자가 채워지네. 최외곽의 전자껍질의 수잖아. 그죠? 그럼 여기 조금 뭐가 돼? 조금 결국 뭐가 되냐 하면은 맨 바깥쪽에 전자가 몇 개 채워져 있느냐. 1쪽이면 맨 바깥쪽에 전자가 하나 채워져 있다는 얘기야. 2쪽이면 맨 바깥쪽에 전자가 두 개까지 채워져 있다는 얘기고 13쪽의 일자리 수가 뭡니다. 13쪽은 맨 바깥쪽에 전자 껍질에 전자가 3개씩 다 채워져 있다는 얘기야. 뭐니 제가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원자가 전자라고 불러요. 원자가 전자. 그래서 원자가 전자는 조심해야 돼. 이게 조심해야 되는데 여기 봐봐. 최외곽 전자수라는 말이 있고 원자가 전자라는 말이 있거든. 원자가 전자라는 말이 있는데 이 두 말이 되게 비슷하지만 약간 의미가 달라 있대. 왜냐하면은 원자가 전자는 뭐냐면 최외곽 전자이면서 또 뭐가 되냐면은 반응에 관여하는 전자수를 원자가 전자수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69페이지에 보시면 자 69페이지 맨 위에 보면 원자가 전자라는 말이 나와 있죠. 원자의 전자 배치에서 가장 바깥쪽 전자 껍질, 가장 바깥쪽 전자 껍질에 들어 있으면서 화학 결합에 참여하는 전자. 알겠어요? 반응에 참여하는 전자야. 반응에 관여하는 전자. 요거를 원자가 전자라고 해요. 그래서 너희들 봐봐. 이렇게 보시면 돼. 원자가 전자는 최외곽 전자와 같지만 최외곽 전자수하고 같지만 예외가 있어.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알겠어? 꼭 배워야 돼. 예외는 18조 원소입니다. 18조 원소는 최외곽 전자가 몇 개야? 8개일 거 아니야, 그지? 맞아? 근데 얘는 원자가 전자가 8개 가집니다. 18조 원소는 최외곽 전자는 8개지만 원자가 전자수는 0개입니다. 그래서 원자가 전자와 최외곽 전자는 무조건 같은 말은 아니야. 어느 정도는 비슷한 말이지만 18조 원소는 안 돼. 18조 원소는 최외곽 전자는 8개지만 실제로 원자가 전자는 0개예요. 나머지는 조개수, 요 조개 일자리 단위 있죠. 조개 일자리 단위가 최외곽 전자이자 원자가 전자가 돼요. 18쪽은 빼고. 뭔지 알겠어요? 18쪽은 빼고. 18쪽은 최외곽 전자가 8개지만 원자가 전자는 0개. 그게 왜 그렇게 되는지 나중에 알려줄 거야, 이렇게. 그래서 봐봐. 우리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첫 번째 껍질은 2개고 나머지는 그냥 8개라고 생각을 했잖아, 그렇지?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리튬을 한번 생각해볼게. 리튬은 이렇게 앞에 안쪽에 첫 번째 전자 껍질에 2개가 있고 그 다음 두 번째 전자 껍질에 전자가 하나가 들어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때 원자들은 언제가 가장 안정한 상태이냐면 최외곽 전자 껍질에 전자가 완벽하게 8개, 완벽하게 모두 다 채워진 상태가 가장 안정한 상태가 돼요. 뭐니 이제 가장 이때 이걸 우리가 뭐라 하면 옥텟 상태를.
옥텟 규칙 또는 옥텟 상태라고 얘기하고 써봐도 옆에다가 옥텟 얘들아 옥타 하면은 우리가 8을 숫자 8을 의미하는 거 아니야 그죠? 아 그냥 옆에 쓰면 여기 69페이지 옆에다 쓰면 돼 69페이지 옆에다 그래서 옥텟 규칙이나 옥텟 상태인데 이게 뭐냐면 체외각 전자 껍질에 전자가 모두 채워진 가장 안정한 상태를 기본적으로 옥텟 규칙 또는 옥텟 상태라고 얘기해요. 옥텟 규칙을 만족한다 또는 옥텟 상태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리튬 같은 경우는 안 보면 리튬 같은 경우는 2주기 1종 원소잖아. 요거 외워야 돼. 그 주기율표를 이미지상으로 머리에 팍 들어가 있어야 돼 이게. 그럼 얘가 2주기 1조 원소니까 그럼 이제 두 번째 전자 껍질에 전자가 하나 채워져 있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전자가 여기 3개잖아. 얘가 원래 원자번호 3번이니까 그렇죠? 그럼 너 생각해봐. 옥텟 상태를 만들려면 대부분의 이제 어떤 원자들이 어떤 화학 반응을 하려는 이유가 왜 화학 반응을 하게 되냐면 모든 것들은 안정한 상태로 가기 위해서 모든 화학 반응들이 진행이 되게 돼요. 알겠어요? 봐봐. 만약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왜 얘는 자꾸 쟤하고 반응하려고 하고 왜 이온이 왜 전자를 잃어버리려고 하고 왜 전자를 얻으려고 하고 왜 그러냐면 모든 것들은 가장 안정한 상태로 가기 위한 노력에 의해서 모든 반응들이 결정이 되는 거인데 그럼 봐봐. 얘는 맨 바깥쪽에 전자가 한 개 채워져 있잖아. 그치? 그럼 얘는 안정한 상태로 가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어. 자, 내가 7개를 채우거나 아니면 하나를 버리면 되잖아. 그럼 얘가 하나를 버리는 게 쉬워, 7개를 얻는 게 쉬워. 하나를 버리는 게 쉽잖아. 그래서 리튬은 항상 뭐가 되고 싶어요? 1 플러스 양이온이 되려고 노력을 하는 거지. 알겠어요? 그러면 나머지 여기 있는 1종의 원소들은 전부 다 어떤 성질을 갖고 있어? 전부 다 전자를 하나 잃어버리려고 노력할 거 아니야. 맞아? 그래서 얘네들의 화학적 성질들이 비슷하게 나타나는 거야. 그럼 만약 17쪽을 봐봐. 17쪽 같은 경우에는 그럼 얘는 여기에 전자가 7개 채워져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얘는 안정한 상태로 가려면 얘가 전자를 하나 얻거나 7개를 버려야 되잖아. 그치? 뭐가 더 쉬워? 하나를 받는 게 쉽잖아. 그럼 17쪽 원소들은 전부 다 뭐가 돼? 마이너스 1가 이온이 되려고 노력을 한다는 얘기죠. 전부 다. 알겠어요? 그러면 아까 말했지만 내가 왼쪽이 주로 금속이고 오른쪽이 주로 비금속이라고 했잖아. 그럼 우리가 아까 전에 금속 원소들의 특징이 뭐가 있었어? 주로 양이온이 되려는 성질을 갖고 있다고 했잖아. 비금속들은 뭐가 갖고 있어? 음이온이 되려는 성질을 갖고 있다고 했잖아. 그럼 봐봐. 조기 숫자가 낮아질수록 1족이나 2족이나 3족의 조기 수가 낮아질수록 전자를 버리는 게 쉬워. 전자를 얻어서 채우는 게 쉬워. 전자를 버리는 게 더 쉽잖아. 그래서 금속 원소들은 전자를 버리는 쪽을 선택한 거예요. 양이온이 되려고 하는 거지. 근데 이쪽에 조개 수가 높으면 주로 비금속이 되잖아. 그럼 주로 이런 애들은 15, 16, 17 이런 애들은 전자를 버리는 것보다 전자를 얻는 게 더 쉽잖아. 그럼 이렇게 비금속조는 주로 음이온이 되려는 노력을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런 14족 같은 이런 애들은 기본적으로 4개를 갖고 있으면 4개를 버려도 되고 4개를 얻어도 되잖아. 그래서 보통 얘네들 이온이 잘 안 돼. 알겠어요? 4개 버리는 것도 힘들고 4개 받는 것도 힘들잖아. 그죠? 그래서 얘네들은 잘 안 된다.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너희들 얘가 몇 플러스야? 3 플러스 하나 그지? 그죠? 왜냐면 13종이니까 3개를 버리는 거 아니야? 그래서 얘는 주로 3 플러스 이렇게 되잖아. 그죠? 그래서 이런 모든 화학적인 성질들은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전자 배치에 따라서 이 전자 배치가 옥텟 규칙 또는 옥텟 상태를 만족하기 위한 노력에 의해서 이런 원소들의 화학적인 성질들이 결정이 되게 됩니다. 알겠어요? 그게 8번째마다 반복되어서 나타난 놈을 원자번호 순서대로 나열한 그 표를 우리는 주기율표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그럼 주기율표를 보면 요 원소들은 어떤 성질을 주로 갖고 있겠구나. 요 줄에 있는 요 놈들은 어떤 성질을 주로 갖고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느 정도는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지 이때. 그리고 하나만 하고 내가 좀 쉽게 여기 봐. 얘들아 여기 봐. 그럼 너희들 여기서
맨 안쪽에 전자 껍질부터 제일 바깥쪽에 전자 껍질이 있을 때 이 전자 껍질은 에너지 준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 이때 너희들 에너지 준이라고 하는 말이 왼쪽에 나와요. 거기 보면 68페이지 봐봐. 68페이지에 보면 거기 가운데 2번에 원자의 전자 배치에서 전자 껍질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죠? 여기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원자핵 주위에 전자가 운동하는 특정한 에너지 준이라는 말이 에너지 준위의 궤도란 말이 나오잖아. 요 에너지 준위는 이렇게 이해하면 준이란 말이 되게 어렵잖아요. 그렇지? 에너지 준위를 에너지 수준이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지? 에너지 수준의 궤도. 레벨. 에너지 레벨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여기 보면 에너지 준위가 밑에 보시면 전자 껍질의 에너지 준위는 원자핵과 가까울수록 낮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거기 밑에 써 있잖아. 여기 보면 여기 전자 껍질의 에너지 준위, 에너지 수준은 원자핵과 가까울수록 낮다. 이거 이렇게 이해하면 돼, 얘들아. 우리가 너희들 맨 처음에 바닥 상태에서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위치 에너지가 커지잖아, 그지? 그거와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 가까이 있는 애는 얼마 안 멀잖아. 위치 에너지가 낮거든. 바깥쪽에 있는 애들은 여기서부터 머니까 위치 에너지가 크잖아. 그래서 에너지 준위는 바깥쪽으로 갈수록 에너지 준위가 높고 안쪽으로 갈수록 에너지 준위가 낮고 바깥쪽에 있는 껍질일수록 에너지 준위가 서로 높다. 이건 위치 에너지 형태로 생각하시면 돼 있대. 자, 그리고 너 생각해봐. 만약에 내가 반응성이 크다라는 말은 즉 정말 폭발적으로 반응한다라는 얘기는 반응성이 크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전자를 잘 잃거나 잘 얻는다는 뜻이거든. 이해가니? 전자를 잘 잃거나 잘 얻는다는 뜻인데 그럼 너 생각해봐. 안쪽에 있는 전자를 잃기가 쉬워? 바깥쪽에 있는 전자를 잃기가 쉬워? 전기적 인력으로 따지면 얘는 전기적 인력이 있을 거 아니야. 잘 잃어가기 힘들겠지. 근데 저 바깥쪽에 있는 애기는 전기적인 인력이 약할 거 아니야. 그럼 바깥쪽에 있는 전자들이 주로 잘 떨어져 나갈 거 아니야. 그럼 바깥쪽에 있는 애들이 그만큼 반응에 잘 참여한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에너지 수준이 높다라고 표현하는 거야. 반응에 그만큼 활발히 반응에 관여하기 때문에 에너지 수준이 높은 쪽이다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알겠어요? 자, 좀 쉬었다 할게. 5분만 쉽시다. 5분만.
중3이나 중1이라 해서 되게 애기들 같은 줄 알았는데 굉장히 성숙하다. 어디 가든 역학생이라고 해도 괜찮겠는데 저희 그 과학고에도 수업하거든요. 인천과학고에도 수업하는데 걔네들보다 너희들이 훨씬 더 성숙한데 걔네들은 고등학교 1학년이지만 되게 오래 걸렸는데 성숙하구나. 애들 역시 요즘에 잘 먹어서 애들 발육이 참 좋은데 많이 성숙하네. 선생님 첫째가 중학교 1학년이거든. 근데 걔 봐도 우리 때보다는 훨씬 더 성숙해 보여. 나는 걔 중학교 1학년인데 한 중3이나 고1처럼 보여. 자, 이제 여기 내용을 좀 정리를 좀 해보자. 자, 68페이지에 돌아와서 이제 여기 있던 내용들 쭉 설명을 해줘, 그죠? 여기 보시면 보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보어라는 사람이 이런 전자껍질에 대한 모형을 처음으로 만든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어의 원자 모형이라고 해서 보어라는 사람이 중간에 원자 핵이 있고 바깥쪽을 돌고 있는 전자들이 어떤 특정한 에너지 중위에 있는 전자껍질을 돌고 있을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한 거야. 그래서 이 전자 껍질의 개념을 처음으로 도입한 사람이 보어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어의 보어의 원자 모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69페이지에 아까 내가 말했지만 원자과 전자. 원자과 전자는 최유각 전자와 같지만 마지막에 18쪽 원소는 제외라고 했죠. 그죠? 18쪽 원소는 최유각 전자는 8개지만 원자과 전자는 0개라고 했죠.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너희들 18쪽 원소는 그러면 맨 바깥쪽에 전자 껍질이 모두 다 채워져 있는 애들이잖아. 그죠? 헬륨은 2개가 다 채워져 있고 맞잖아. 그런 식으로 다 8개씩 다 채워져 있는 애들이란 말이야. 그러면 걔네들은 가장 안정한 상태인 옥텟 상태, 옥텟 규칙을 만족하는 애들이거든. 그럼 가장 안정한 상태의 원소들이 바로 맨 마지막에 있는 18쪽 원소야.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18쪽 원소를 따로 배우는데 18쪽 원소를 비활성 기체, 비활성이란 말은 다른 애들하고 반응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활성이 없다는 얘기야. 왜냐면 자기 혼자 있어도 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혼자 있을 때 너무나 안정한 상태니까 다른 애하고 반응할 필요가 없는 거지. 예를 들어서 봐봐. 나트륨 같은 경우는 1족이잖아. 그럼 나트륨 같은 애들은 1족이니까 전자를 하나 버려야만 옥텟 상태가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얘는 어쨌든 플러스 1가 양연이 되려고 노력을 할 건데 항상 전자는 버리는 놈이 있으면 얻는 놈이 있어야 돼요. 무조건 전자를 버리는 놈만 있으면 안 돼. 전자를 얻는 놈만 있으면 안 돼. 누가 줘야만 누가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전자를 잃는 놈이 있으면 전자를 반드시 얻는 놈이 양쪽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얘가 전자를 하나 잃고 싶잖아. 그러면 얘 전자를 하나 받아줄 놈이 필요할 거 아니야. 그게 누구였어? 17조 아니야. 17조. 그럼 17조는 어떻게든 전자를 하나 얻으려고 노력을 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면 여기 있던 전자가 이쪽으로 가주면 얘도 옥텟 상태가 되고 얘도 옥텟 상태가 되잖아. 그래서 1쪽에 있는 원소하고 17쪽에 있는 원소들끼리 반응을 아주 잘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NaCl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쟤하고 왜 반응을 주로 하겠어? 나는 너하고 반응할 거야라고 하는 거는 내가 옥텟 상태가 되기 위해서 잃어버리거나 또는 얻어야 되는 전자의 개수가 서로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1쪽 원소는 17쪽 원소와 주로 반응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때. 만약에 나트륨이 산소와 반응한다 치면 그럼 얘는 1쪽 원소니까 전자를 하나 얻을 거 아니야. 근데 얘는 16쪽 원소란 말이야. 그지? 그럼 얘는 전자를 2개를 얻어야 되거든. 그지? 그러면 내가 1대1로 반응을 못하니까 얘가 몇 개 필요해? 2개가 필요한 거지. 이렇게. 그래서 얘가 2-가 돼야 나트륨 하나당 전자를 하나씩 주니까 여기서 이렇게 전자가 2개 넘어가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해서 이렇게 반응하면 결국에는 Na2O가 되는 거지. 이렇게 산화 나트륨이 되는 거지. 이게 원이 이제 가냐? 내가 너하고 반응할 때 내가 전자를 나는 몇 개 잃고 싶어. 너는 전자를 몇 개 얻고 싶은데 이런 것들이 서로 맞아 떨어져서 둘의 화학 결합이 형성이 되는 거라고 이때. 이건 이제 우리가 고등학 단원에서 우리가 또 배우게 되는 거는 화학 결합이라고 하는 것들을. 그러니까 이런 원자들의 전자 배치에 의한 이런 화학적 성질들이 전자들의 배치에 의해 결정이 되고 이것이 옥텟 상태를 만족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는 과정에서 결국 너하고 나하고가 어떤 식으로 반응해야 되는지가 결정이 되고 그렇게 해서 이런 여러 가지의 화학 결합들이 형성이 되게 되는 거라는 뜻이야 이게.
알겠어요? 그럼 봐봐. 18쪽 원소는 그럼 18쪽 원소는 전자가 모두 다 태워진 상태잖아. 그럼 쟤는 전자를 잃지도 않고 얻지도 않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면 얘는 다른 애하고 반응을 안 한단 말이야 이때. 그러면 결과적으로 바깥쪽에 8개가 채워져 있지만 실제로 화학 반응에 관여하는 전자의 수는 몇 개예요? 0개지. 얘는 하나도 잃어버리지도 않고 하나를 받아들이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외각 전자는 8개지만 원자가 전자는 0개가 되는 거야. 알겠어요? 얘는 바깥쪽에 전자가 완벽히 다 채워져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받지도 않고 잃지도 않기 때문에 화학 반응에 참여하는 전자의 개수가 0개인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최외각 전자의 수와 원자가 전자의 수가 다른 게 예외가 18쪽 원소가 되는 거라고. 알겠어요? 이미 나는 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 알겠어요? 이때. 자, 그래서 그 아래쪽에 69페이지 맨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 이제 원소의 주기성이 나타나는 까닭이라고 나와 있는데 원소의 주기성이 나타나는 까닭을 만약에 서술형으로 문제를 내면 거기 이렇게 쓰는데 원자 번호가 증가함에 따라서 원소의 화학적 성질을 결정하는 원자과 전자의 수가 주기적으로 변한다.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이야. 그럼 우리가 이제 오늘 했던 내용 중에 가장 핵심이 뭐냐면 이 원소의 주기성. 왜 비슷한 원소들이 반복되어서 나타나느냐? 결국 이게 뭐냐면 왜 같아요? 원자과 전자, 원자 번호 순서대로 원자를 나열하다 보면 원자과 전자의 수가 반복이 되고 결국에는 이 원자과 전자의 수가 뭐가 되는 이 화학적 성질을 결정한단 말이에요. 얘가 다른 애하고 어떻게 반응할지를 결정하게 되거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원자과 전자의 수가 반복이 되다 보니까 원소들이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애들이 주기적으로 나타나게 되고 그거를 사람들이 나열해서 가로축과 세로축으로 만든 표가 원소 주기율 표가 되게 되는 거죠. 이때. 알겠어요? 뭔 얘기인지. 그래서 나중에 실제로 시험에는 어떤 원소를 주고 원소의 전자 배치를 그려라 이런 문제가 나온단 말일 때 그러면 너희들이 원소의 밑에 그 그림처럼 원소의 전자 배치를 그릴 수가 있어야 되겠대. 자, 예를 들어 산소를 한번 그려보면 산소는 원자 번호가 8번이잖아요. 그치? 원자 번호가 8번이니까 그럼 맨 첫 번째 껍질에는 전자가 2개만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 여기 몇 개 남았어요? 이제 6개 남았잖아. 그럼 이제 맨 바깥쪽에 채울 때 이렇게 채우면 돼. 일단 위아래 좌우로 채우거나 대각선 채우면 돼. 이런 식으로. 알겠어요? 그럼 이런 식으로 전자 배치를 그리세요라고 주관식으로 나오거나 하면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알겠어요? 그럼 얘는 최외각 전자의 수, 즉 원자과 전자가 6이잖아요. 그죠? 원자과 전자가 6이니까 6개를 버리는 게 나아, 2개를 얻는 게 나아. 2개를 얻는 게 낫잖아. 그럼 얘는 이제 나중에 산소는 2개의 전자를 다른 놈으로부터 얻어서 E-가 되도록 노력하는 E-가 되기 위한 노력을 하기 위해서 다른 놈하고 반응을 하게 될 거란 얘기죠. 알겠어요? 그럼 나트륨하고 반응할 거면 나트륨은 전자 하나밖에 못 주니까 나트륨 2개하고 반응할 거고 마그네슘하고 반응하면 마그네슘은 전자를 2개 잃잖아. 그럼 마그네슘은 전자를 2개 잃으니까 산소하고 궁합이 딱 맞네, 그지? 그럼 마그네슘하고 산소가 반응할 때는 1대1로 반응하겠지. 근데 나트륨하고 반응할 때는 나트륨은 전자를 하나밖에 안 주니까 2대1로 반응해야 되는 거지. 나트륨 2개에 산소 하나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해야 되는 거지. 이때. 알겠어요? 자, 그게 결국엔 우리가 앞으로 화학이라고 하는 과목에서 여러 가지 반응들을 배울 텐데 그런 반응들이 왜 일어나는지 그럼 얘하고 얘는 왜 이렇게 반응하는지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다 여기 있는 원소의 규칙성, 이 원소의 주기성 이런 것들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화학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여기를 기초로 해서 모든 것들이 다 결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진정한 실제로 화학의 기초가 됩니다. 이 내용 자체가 해서. 자, 이거 한번 같이 풀어볼까요? 70페이지 한번 볼까요? 70페이지. 자, 거기 개념 확인 문제. 아직 우리가 앞에서
덜 배웠어. 뭐 앞에 주기율표 나오는 부분에서 이제 알칼리 금속하고 이런 걸 배워야 되기 때문에 덜 배웠는데 요건 이제 우리가 원자의 전자 배치는 지금 다 배웠으니까 이거 할 수 있잖아. 첫 번째 봐봐. 그 맨 위에 개념 체크 있는 거 봐봐. 핵심 체크. 원자의 구조에서 원자는 원자 핵과 뭘로 구성이 돼 있어? 전자. 원자 핵이 양성자와 중성자 합쳐서 원자 핵이라고 그러잖아. 원자 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고 원자 핵은 양성자와 중성자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 다음에 양성자 수는 전자의 수와 같고 이게 결국에는 원자 번호가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자의 전자 배치는 첫 번째 전자 껍질에는 전자가 최대 2개, 두 번째 전자 껍질에는 전자가 최대 8개. 그래서 너희들 봐. 3주기부터는 우리가 아까 전에 중간에 이제 안 했던 2족, 우리가 3족부터 12족까지가 있었잖아. 3주기부터는 3족부터 12족 원소들이 중간에 들어있거든. 왜냐면 실제로 내가 세 번째 전자 껍질부터는 몇 개가 들어간다 했어? 18개, 뭐 32개 이렇게 들어간다 했잖아. 그러니까 3주기부터는 중간에 우리가 안 배우는 전이 원소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야, 이때. 알겠어요? 근데 그건 우리가 안 배워. 통합하게 안 배우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는 8개가 최대로 배치되면 안정한 상태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원자의 전자 배치에서 가장 바깥 전자 껍질에 들어있으면서 화학결합에 참여하는 전자로 원소의 화학적 성질을 결정한다. 이게 원자가 전자죠. 5번이 원자가 전자. 그 다음에 전자 배치와 원소의 주기성에서 같은 족 원소들은 뭐가 같다? 원자가 전자가 같잖아. 원자가 전자의 수가 같고 같은 주기의 원소들은 전자가 들어있는 전자 껍질의 수가 같죠. 그죠? 체외각 전자 껍질의 수가 같다. 그 다음에 원자 번호가 증가함에 따라 뭐의 수가 주기적으로 변한다? 원자가 전자의 수. 이 원자가 전자가 되게 중요한데, 이 원자가 전자의 수라는 게 화학적 성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오늘 배운 것 중에는 제일 중요한 단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1번을 보시면, 자, OX 한번 볼까요? 자, 원자의 구조에 대한 설명에서 OX. 원자 핵은 양성자와 전자로 이루어져 있다. 틀렸죠? 원자 핵은 양성자와 중성자로 되어 있잖아. 그치? X. 원자를 구성하는 중성자 수와 전자의 수가 같더라. 아니잖아. 뭐 같아? 양성자 수잖아. 양성자. 양성자 수와 전자의 수가 같잖아. 아까 말한 수소는 중성자가 없어. 이렇기 때문에 중성자와 전자의 수가 같다는 아니야. 알겠어? 아닌데 되게 있어. 3번의 양성자 수는 원자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맞아요. 그래서 원자 번호를 왜 양성자 수를 가지고 지어? 모두 다 양성자 수가 다르니까 원자 번호를 양성자 수에 따라서 다르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2번은 원자핵 주위에 전자가 운동하는 특정한 에너지 준위의 궤도를 전자 껍질이라고 한다. 맞죠? 그 다음에 이번에 전자 배치에서 각 전자 껍질에 최대로 채워지는 전자의 수는 8이다. 맞아, 틀려? 틀리지? 첫 번째 전자 껍질은 2개잖아. 우리가 배운 것까지만 해도 첫 번째 전자 껍질은 2개잖아. 두 번째부터 8개잖아. 이게 틀려. 조심해, 이런 거. 세 번째, 원자의 전자 배치에서 가장 바깥 전자 껍질에 들어있으면서 화학결합에 참여하는 전자를 원자가 전자라고 하더라. 맞다. 네 번째, 원소의 주기성이 나타나는 까닭은 원자가 전자의 수가 주기적 아니죠. 원자가 전자의 수가 주기적. 맞네. 원자가 전자의 수가 주기적으로 변하기 때문이다. 맞네. 자, 나머지 여러분들 풀어보시고 알겠죠? 다음 주부터 이제 숙제가 나갈 거기 때문에 앞에 봐봐. 그럼 이거를 배워놓으면 앞에 넘겨봐. 우리가 앞에 여기 나와있던 64페이지. 64페이지, 65페이지 봐봐. 그럼 65페이지에서 1족 원소를 알칼리 금속 쪽이라고 그러거든. 그럼 이제 알칼리 금속 쪽의 성질이 어떨지를 우리가 배우면 이제 이걸 배우고 왔잖아. 그럼 이제 이 내용이 훨씬 더 쉽게 이해가 되게 되는 거지. 그러면 알칼리 금속 쪽은 1족의 원소, 즉 수소 제외한 나머지 있으면 알칼리 금속 쪽이라고 그러거든. 그럼 얘네들은 1족의 원소니까 어떤 성질을 갖고 있을지 대충 예상할 수 있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가 뒤에 거를 먼저 배우고 앞에 거를 배우면 훨씬 더 이해가 쉽기 때문에 오늘 내가 뒤에 걸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앞에 내용들을 우리가 다음 시간에 정리를 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내가 너희들 전화번호 다 갖고 있으니까 아까
이병호 쌤도 카톡방 만든다 알겠지, 그죠? 우리도 카톡방을 만들 거야. 그래서 내가 지금 촬영하고 있는 것도 매주마다 올릴 거고, 만약에 수업 시간에 잘 이해가 안 되거나 했던 부분들은 만약에 내가 동영상 올리면 다시 돌려보면서 이해하셔도 되고 수업 한번 더 들어봐도 되고, 아니면 개인적으로 카톡으로 질문하셔도 되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나한테 여러 통로를 이용해서 질문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